안녕하세요. 덕분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마흔의 동공부, 다니쌤의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는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한 줄기의 빛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 많은 빚을 꽤 많이 청산하게 되는 과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게임기 사업과 블로그를 정리한 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오늘 다니쌤의 인생을 바꾼 책 한 권을 만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삶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신 분들, 혹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006년 40살이 된 제게는 9억 원이 조금 넘는 빚과 그 어느 때보다도 넘치는 자신감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상반된 이 두 가지를 가지고도 저는 의기양양했지요. 그토록 자신감이 생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당시 제 또래의 어지간한 대기업 직장인 연봉으로도 10년은 일해야 벌 수 있을까 말까 한 돈을 단 1년 만에 벌었으니 제 앞에 남은 빚과 무관하게 자신감이 넘쳤던 것이지요. 이대로라면 몇 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으니 의기양양해질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네 삶에는 어떤 사이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기가 있으면 내려가는 시기도 있고 바닥을 찍는가 하면 다시 하늘을 훨훨 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역시 넘치는 자신감과 달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바닥으로 뚝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모 기업 전무님의 운전기사 일을 하게 된 것도 그 와중에 다른 기사에게서 게임기 판매 사업을 듣고 시작하게 된 것도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후 성과를 올린 과정까지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분명 운이 크게 작용했지요. 그러나 자신감이 과해진 결과 모든 게 오롯이 제 능력 덕이었다고 여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나이는 40줄에 접어들었고 다른 일을 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무렵에는 사채업자들도 저를 완전히 믿게 됐기 때문에 독촉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 돈을 꾸준히, 그것도 제법 많이 상환했으니 그들에게 있어 저는 거의 VIP 고객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독촉이 줄었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아둔 비상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넘치던 자신감은 초조함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시 하루하루 지날수록 속이 바짝 타들어갔고 견디다 못한 저는 결국 그토록 피하려 했던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잊고 싶은 기억 중 하나였던 쪽방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당장 모아둔 돈이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노숙 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때의 비참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남자라면 군대를 2번 가는 심정에 비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비참했던 것 같습니다. 복무기간이 정해진 군대와 달리 저의 쪽방촌 생활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혹은 평생이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쪽방촌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일거리를 찾으면 일을 하고 삭슬 받아 돌아옵니다. 밤에는 PC방에 들어가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잠들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 인력시장으로 향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될수록 몸과 마음 모두 지쳐갔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무려 3년이 지나는 동안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퇴보한 것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3년 전 처음 쪽방촌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하루하루 일상은 비슷했지만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저는 40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젊음을 판 대가로 몇억 원의 빚을 줄였을 뿐. 빚은 줄었으니 기뻐해야 할지,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으니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단 하나. 저는 또다시 좌절하고 절망했으며 세상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제 생각을 송두리째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 오는 날 새벽 인력시장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오던 중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도 더 많고 팔과 다리가 하나뿐인 불편함 속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던 그분의 모습을 보며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게 남은 9억 원의 빚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에 이른 것이지요. 때로 삶은 우리를 어두운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러고는 이놈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는 식으로 구경을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삶이 나를 뒷걸음질하게 할 때야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지 않고 포기하는 순간 뒷걸음질은 다음 뒷걸음질로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는 싫지만 우리 삶에서 역경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성장의 발판이 되어줍니다. 여기에는 역경조차 사랑하는 마음이 필수지요. 제가 빚을 통해 부와 성공에 대한 열망을 더욱 키웠던 것처럼 이 빚을 갚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전의 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될 거라 믿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삶이 곧장 극적으로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편안해졌고 조바심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지금 당장의 고난일 뿐, 오늘의 내가 더 나아가고자 하는 선택을 한다면 내일 또는 모레 내가 겪을 고난 또한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덧붙여 삶을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으며 그런 태도가 결국 저의 삶을 바꿔놓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간 쪽방촌에서는 그리 오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느끼게 되자 환경이 운명을 바꾼다는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바꾸기로 결심한 후 옮긴 곳은 쪽방촌 근처의 고시원이었습니다. 사실 그곳도 다 쓰러져가는 낡은 건물이었죠. 1층은 과일 가게였고 2층과 4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무척 저렴했지요. 그곳은 화장실을 공용으로 이용해야 했는데 화장지가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장지를 직접 사기는 아까워 신문지를 구겨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옛날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장면이지만 그땐 그렇게라도 돈을 아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아 볼일을 보고 있는데 저 앞에 종이 뭉치 같은 게 보이더군요. 집어서 보니 시중에 나온 책을 제본소에서 제본한 것 같았는데 그나마도 거의 뜯겨나가고 책 가운데 부분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목조차 모르는 그 책을 별 생각 없이 집어들고 읽어 내려가던 저는 말 그대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전부 읽어버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몇 번이나 번개라도 맞은 듯 온몸이 찌릿했고 머릿속에서는 빅뱅이라도 일어난 듯 온갖 생각과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던 그는 삶을 포기할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지만 이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은 큰 부자가 되었다는 다소 전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큰 부자가 됐다는 결말만 빼고 보면 제 이야기와도 같았습니다. 그걸 이겨내고 부자가 됐다고? 어떻게?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게 생명줄이 되어줄지도 모르는 그 부분을 아마도 누가 뜯어서 화장실 대신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어쩌면 더 절망적이었던 책 속의 주인공이 독서와 마케팅을 통해 삶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실 독서와 마케팅 둘 다 그때까지의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독서와는 거리가 멀었고 마케팅은 제 분야가 아니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마치 운명처럼 제 손에 들어온 이 책은 너보다 절망적인 상황인 나도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속삭였고 이제 제 머릿속을 완전히 헤집어 놓았습니다. 43. 남들은 늦었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운명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바닥에 있으니 더 나아질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지요. 그때부터 책과 마케팅 공부는 제 삶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 가지가 이후 몇 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그 빚보다 훨씬 큰 자산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서부터 변화가 꿈틀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게임기 판매로 단기간에 수억 원의 빚을 갚은 건 좋았으나 그 후로 몇 년 동안 빚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넣는 족족 떨어졌으니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나이가 들수록 일용직 일거리를 찾기도 힘들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그 와중에 책까지 사느라 돈이 더 부족해졌지만 독서를 멈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 삶을 바꾸려면 그에 맞는 전략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선 저의 장점을 분석해봤습니다. 꾸준히 운동으로 다진 체력과 몸에 밴 성실함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약점으로는 43이라는 나이와 다양한 경험을 쌓지 못했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강점도 약점도 그보다 더 많았지만 이것들이 가장 핵심이었지요. 강점은 살리면서 약점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만한 일은 뭐가 있을까?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회사를 퇴직하기 전에 따놓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떠오른 것이지요. 공인중개사가 유달리 체력이 좋아야 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체력과 성실함은 어떤 일에서도 충분한 강점이 될 테니까요. 반면 공인중개사 중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분들도 많고 은퇴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도 많으니 당시의 제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43밖에 되지 않은 제게 경험이 부족하다고 나무랄 사람도 없었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저를 써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먼저 제게 익숙한 지역이라야 적응하기 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거주 중이던 영등포와 예전에 몇 년간 살았던 낙성대 인근을 두고 저울질을 한 끝에 낙성대와 서울대 입구 인근이 일을 시작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처에 대학이 있으니 원룸에 대한 수요도 많을 거란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을 테니 발품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낙성대 인근의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기고는 며칠 동안 주야장천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낙성대부터 서울대 입구까지 하염없이 걸으며 눈에 띄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문을 열고 불쑥 들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람 구하시나요? 다소 무식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며칠간 얼마나 많은 곳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웬 미친놈이야? 라는 반응이었고 대꾸는커녕 손짓으로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매우 친절하게 맞아주는 분들도 있었지요. 공통점이라면 사람 필요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초조해져 갔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서울대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한 사무소 사장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은 해봤어? 그 순간 당연히 쫓겨날 거라 생각했던 저는 당황해서 엉뚱한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한 70대의 점잖은 사장님은 저의 동문서답에도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담임쌤은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대요. 청소도 하고 일도 배우는데 문제는 사장님이 일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별로 없었던 거죠. 담임쌤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지식도 경험도 돈도 다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근 공인중개사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담임쌤이 사장님 대신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동네 에이스다. 이 동네 돈을 다 긁어모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담임쌤이 망설임 없이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나를 종처럼 막 부려도 좋으니 블로그 마케팅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 어린 스승의 나이는 27, 담임쌤은 43. 책에서 얘기하죠. 27살의 어린 스승과 43살의 늙은 제자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몇 개월간 저는 그 청년을 따라다니면서 비서처럼 일했습니다. 청년이 바쁠 때는 제가 손님을 맞았고 그가 자리를 비우면 사무실로 오는 전화를 대신 받기도 했습니다. 보수는 거의 없었지만 대신 블로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단순히 마케팅만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쇼호스트 장문정이 쓴 팔지 마라 사게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는 내내 감탄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이 친구가 일하는 방식이 한마디로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고객들에게 매달리듯 호소하거나 상품의 장점을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 친구는 무척 과감하게 나설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객과 통화 중 대뜸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돈은 있어요?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워낙 싸게 나와서 당장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뭐 다른 분도 아니고 박 사장님이니까 특별히 지금 계약금 넣어주시면 가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계약금을 받고 보여주겠다는 공인중개사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구나 사실 그리 인기 있는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객은 조바심에 냉큼 계약금을 입금했지요. 게다가 사람 심리가 참 묘한 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내게 가장 먼저 기회가 왔다. 놓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실제 계약까지 순식간에 완료되곤 했습니다. 좋은 물건이라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놓치고 후회할 거라는 말이야 흔히 하지만 계약금을 먼저 받는다는 과감한 전략이 통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보면서 마케팅의 힘을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업이 파는 것이라면 마케팅은 사러 오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 청년은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전화를 통해 심리전을 통해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말만 잘하거나 심리적으로 밀당만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블로그 마케팅은 당시 제가 보기에는 정말 획기적이었으니까요. 이미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수많은 책을 탐독했고 심지어 블로그로 게임기 판매를 해 상당한 성과를 내본 경험이 있음에도 이 친구의 블로그를 보면 부끄러워질 지경이었습니다. 처음 그 블로그에 접속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게시물의 제목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초보자가 원룸 계약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보증금 떼이지 않고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2가지 방법. 이게 과연 물건을 팔겠다는 공인중개사의 블로그인지 부동산 상식을 알려주는 블로그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의 검색을 통해 유입률을 높였고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었으며 창을 닫지 않고 머무는 시간을 길게 만든 것입니다. 요즘에는 흔한 전략이 돼버렸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기에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 친구의 블로그는 폴더별로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어 고객들이 일일이 검색하거나 게시물 하나하나를 읽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었습니다. 이를테면 원룸 하나만 해도 월세에 따라 20만 원대, 30만 원대, 40만 원대, 50만 원 이상으로 구분했고 서울대에서 도보 20분 이내 원룸이라거나 지하철에서 가까운 원룸, 주방 분리형 원룸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객들은 원하는 조건의 폴더를 열어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으니 한결 편하게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간과했던 그의 장점을 저는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인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인중개사답게 무척 바쁨에도 불구하고 저녁 7시쯤 퇴근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몇 시간이나 블로그를 관리하고 글을 올리더군요. 바로 이런 성실함과 꾸준함이 그를 일대 최고의 공인중개사로 만든 밑바탕이었던 것입니다. 성실함이라면 누구에게도 질 생각이 없었던 제게 그는 희망의 불꽃을 다시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스승에게 몇 개월을 배우고 난 후에 다니쌤은 자기의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때 누가 제의를 합니다. 다니쌤의 그 성실함과 노력을 알고 있는 사장님이 와서 나랑 한번 일해보자. 내가 수익의 30%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쌤이 따로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사장님과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그 사무소가 그 일대에서 2번째로 잘 나가는 곳이 된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어린 스승 있는 곳이었겠죠? 그래서 다니쌤이 너무너무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분이 와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 소장, 아직도 7대 3이라면서 그게 말이 돼? 거기 돈 누가 다 벌어준 건데. 그러지 말고 나랑 하자. 기본급 200에 5대 5. 차도 마음껏 써도 돼.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사장님이 7, 다니쌤이 3이었는데 이제는 기본급 200에 5대 5. 그리고 차도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니쌤이 기회를 줬던 사장님에게 고마웠지만 계속해서 7대 3인 게 좀 서운했던 차에 갚을 빚도 많이 남았고 하니까 그 조건을 이제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또 몇 개월 만에 엄청 거기가 장사가 잘 되죠. 그리고 여기는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옮긴 곳도 몇 개월 만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에 물이 오를 대로 올랐던 데다가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일한 덕이었죠. 이곳에서 저는 머지않아 어린 스승님의 사무소와 비슷한 정도까지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일에서 거의 손을 떼는 대신 저에게 70%라는 파격적인 수익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지요.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말씀도 덧붙였는데 그 한마디가 제게는 70%의 수익보다도 더 힘이 됐습니다. 항상 꼴찌를 도맡아 했다는 열등감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와, 항상 꼴찌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었는데 너를 놓치고 싶지 않다 하면서 네가 수익의 70%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수익보다도 그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됐다고. 그쵸? 그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의 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쌤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클라이막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다니쌤 책의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빚을 다 갚았냐보다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았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흔의 돈공부 이 책은 인생 2막을 앞두고 아직 빈손인 분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불안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와 운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현실적인 자립 솔루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마흔의 돈공부라는 책을 구매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다니쌤이 빚을 다 갚고 그 후에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찾으셨는지까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마지막 얘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